네, 잘 쉬셨습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중기 투자자를 넘어서서 후기 투자자들까지 이제 왔는데요. 후기 투자자, 지금 여러분들 아직 만나실 것도 아닌데 왜 말씀을 듣고 알아두셔야 되냐면 앞선에 있는 중기 투자자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엑싯을 꿈꾸시지만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신 분들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엑싯을 꿈꾸고 있습니다. 투자가 입장에서 엑싯을 꿈꾼다는 것은 내가 먼저 투자한 곳에 후속 투자자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분들이 내가 투자한 밸류보다 더 높은 밸류로 투자를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도 인도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도 투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가라면 중기 투자가한테 투자를 받고 중기 투자가라면 후기 투자가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어야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만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가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부터 중기 투자가의 눈에 후기 투자가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사업 로드맵, 투자 로드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후기 투자가는 당연히 본격적인 성장을 이룬 성공 궤도에 진입한 스타트업이나 상장, 대형 M&A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키워드는 상장과 M&A입니다. 요즘에는 상장이 과거보다 조금 더 제도적으로 쉬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평가 특례상장이라든가 성장성 특례상장 같은 특례상장들이 제도가 잘 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례상장을 받기 위해서도 기술력이면 기술력, 성장성이면 성장성 이런 가능성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M&A 관점에서도 꼭 과거에는 대기업에 인수당하고 사모펀드에 인수당할 정도로 꽤 큰 실적과 크게 되어야지만 M&A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스타트업 단계에서도 M&A 될 수가 있습니다. 소형 M&A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정부나 유관기관에서도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과거에는 대기업들만 벤처기업을 사서 모았다면 요즘에는 벤처기업이나 좀 꽤 큰 투자 유치나 아니면 자본력을 좀 갖춘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내가 AC, VC한테만 투자받는 것뿐 아니라 기업 CVC한테 투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벤처기업, 또 다른 스타트업한테도 투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그런 상상력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떤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냐면요. 타 기업에게 인수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인수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사람, 투자할 기업, 인수할 기업 입장에서 그분들을 필요한 실적이 있는지,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기술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업권, 인허가권, 인증을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 슈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기업, 중견기업들도 본인들도 상장을 하거나 더 큰 M&A 인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실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준비가 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가장 빠르게 갖추는 것은 내가 직접 갖추는 것도 있지만 개발하고 능력을 갖추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갖추는 것도 그분들의 다른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면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그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그런 업종이나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템, BM이 로컬에 한정된 트렌드나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요. 글로벌 트렌드여야 됩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 글로벌에서 핫하느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것들을 연동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고 특히 산업 육성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왜 비즈니스맨이 스터디를 해야 되냐? 공부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많은 것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라 또 사업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와 정부의 산업 육성 전체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것이 핫하고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조금 예측하시고 스터디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대선이 있고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꼼꼼히 따지셔서 앞으로의 하반기 사업 계획, 내년 상반기 사업 계획, 어떤 기술 개발 계획 등을 설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적 투자가와 전략적 투자가들 어떤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 투자자라고 하면요, 사실은 재무적 투자가들을 많이 있고요. 사실 재무적 투자가들도 전략적 투자를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 투자가들 모두 양 관점을 모두 다 갖추려고 하지만 이 두 투자가 모두 무게중심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적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엔젤, 엑셀러레이터, VC 이런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체크 포인트에 제가 괜찮은 사례, 좋은 사례, 좀 주목하실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조금 알게 된 어떤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조금 업력이 조금 있는 벤처기업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벤처기업은 H그룹의 주 클라이언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도 수십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 매출 비중이 이 H그룹한테 거의 의존하고 있었어요. 의존하기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매출 구성비가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테크라든지 이 벤처 기업의 테크라든지 어떠한 가능성을 본 곳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어떤 L그룹이었거든요. 이 L그룹이 투자를 수백억 밸류로 수십억을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 검토도 사실상 끝났고 회계적으로 그런 검토를 거의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 바로 집행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는데, 제가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H그룹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 투자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약간은 넌지시 또 아니면 우리 창업 대표님께서 조금은 H그룹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계에서는 L그룹이나 H그룹이 둘 다 재계의 큰 그룹이었고 동종업계에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같은 영역에서 어떤 사업 영역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의 지금 매출을 주로 올려주는 곳은 H그룹인데 내가 L그룹한테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이 H그룹이 혹시 나를 뭔가 이제 거래선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 왔던 거고요. 즉 전략적 투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단점이 있는 것이, 내가 전략적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기업한테 후속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해서 거래를 하거나 뭔가 이런 사업 연계나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마치 결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의 가지고 있는 집안, 그 집안에 있는 어떠한 명망이라든지 재력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점은 좋은데 한꺼풀 벗어나면 그것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뭔가 경쟁 관계에 될 여지가 있는 곳이라면 저 기업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저 기업한테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좀 뭔가가 꺼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적 투자가 기업 투자한테 투자 유치를 받으실 경우에는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전략적 투자가 나쁘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좋은 점도 충분히 있다. 여기 사례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어떤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막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많이 나가고 지원 사업도 막 받고
어떤 박람회 전시회들을 많이 출품하고 이랬던 것인데, 사실은 아이템이 좀 제조 비즈니스에 가까워서 재무적 투자가들한테, 엑셀러레이터나 VC들한테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중견 그룹사에서 어떤 요 중견 그룹의 관계자라고 하면은 오너 그리고 대주주와 관계된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핵심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에 이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 우리하고 시너지가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참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향적으로 조금 처음부터 큰 규모의 시드 투자를 집행하게 됐고요. 또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가 마침 팁스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라서 그 이후에 팁스 심사를 거쳐서 팁스에도 선정되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우리가 1등이어야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 A 학점이어야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다. B 학점이고 5등이어도 투자받을 수 있다. 그 말의 즉슨 대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재무적 투자가이든 전략적 투자가이든, 특히 전략적 투자가라면 나에게 그 투자가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있고, 그것이 핏이 맞느냐, 우월한 것이 아니라 적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것들이 아이템 기술 팀빌딩이 어떻게 아주 좋아야 돼. 내가 무슨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고 이렇게 연구원 출신이 아니어도, 우리 팀원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템이 누가 봐도 그거 다 너무 그렇게 뾰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전략적 투자가를 할 분한테 내가 가치 있고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적합한 그런 사업가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고 있고, 우리 팀 빌딩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의 BM 기술력도 적합하다라는 것만 입증을 잘 하실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전략적 투자가들한테 오히려 초기 투자가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혼이라고 제가 계속 투자를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이 재무적 투자, 전략적 투자가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로드맵을 꼭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자의 심사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람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투자가분들도 그렇고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요,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스타트업은 아이템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피봇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서 많은 리스크, 어떤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업가로서의 기업가 정신, 뚝심이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냐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한국에 있는 아주 많은 분들도 나는 사람에 투자하지 아이디어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루치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BM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술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일 수 있는데요. 투자 심의 부결 사유, 투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아이템이 별로야, 기술이 별로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별로야였습니다. 그럼 사람이 별로야라는 기준은 뭐였냐면요. 가장 많은 것들이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어디 가서 말씀 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비춰진다고 하면 투자가분들이 투자가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뚝심과 의지를 갖춘 창업가이기를 바라는데, 그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져 있는 고집이 지나친 창업가 분한테는, 스타트업 대표님한테는 그 어떤 투자가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템이 아무리 좋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요건 아는 척일 수도 있고 짐작인 척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투자가 분들이 보셔도 저 강사 솔직하게 얘기해 주네, 민감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네 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저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고요, 많은 투자가 분들의 주관이 모여서 객관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최초이고 최고이고 최신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최초이고 최고이고 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투자할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과연 팔릴 만한 것이냐, 생존할 만한 것이냐 라는 것을 보지, 무조건 이것이 최고의 기술, 최초의 기술이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또 하나 창업가 분들이 많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요, 내 아이디어가, 내 BM이요 아주 너무 혁신적이어 갖고요 세상에 없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네. 우리 지원사업의 심사위원분들, 또 IR 자리에서 심사역분들이 당신의 경쟁자가 누구입니까? 경쟁자와 차별화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차별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너무 혁신적입니다. 저는 마치 스티브 잡스가처럼 세상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심사위원, 그 심사역분은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있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자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요, 고객이 어느 정도 있고 시장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저들과 경쟁자들과 이런 부분이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라고 말씀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원사업의 심사위원님들, 심사형님들은, 벤처캐피탈의 심사형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지, 내가 경쟁자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냐면요,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스타트업들이 쫓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진입장벽이 있느냐라고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 진입장벽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기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플랫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래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고 선호도를 높이겠다라는 말씀 위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투자가들이 사실은 딱히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뭔가 더욱더 강력한 진입장벽을 가진 스타트업이길 바라거든요. 어쩌면 플랫폼 스타트업보다 테크 스타트업에 더욱더 많은 투자가 분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테크가 단순히 광고 홍보에 비해서는, 브랜딩에 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크 스타트업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미 아주 좋은 테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테크가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무기라는 요소를 강조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이제 시장성이 있느냐, 그것들을 강조하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충분히
강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이 파느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팔아서 제가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 어떤 투자가가 투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조금 다르죠. 많이 팔 수는 있겠어요. 또 많이 팔지 못하더라도 고객은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팔고 남기는 것까지는 가기 어려웠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투자가분들도 이해해요. 네. 특히 초기 창업분들, 초기 창업가, 초기 스타트업분은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1, 2년 뒤가 아니라 3년 뒤, 3년도가 솔직히 아니고 5년 이후라도 BEP를 맞출 수 있고 혹시 BEP를 넘어서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구조를 제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면요. 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말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스타트업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사업이 남기는 구조, 수익성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스타트업이다.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강사로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 초기 창업이다 보니까 회사의 아이템이나 프로젝트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나 하나의 아이템이 잘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프로젝트만으로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개의 아이템,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템은 하나고 제품과 서비스는 하나이고 뭐 처음에 고객은 여기까지이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라인업도 확대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객도 이렇게 확대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술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겁니다. 라는 이런 성장성, 확대 가능성을 제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개별 아이템,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 회사 전체 관점에서 제시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솔직히 아마 지금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심사형님들, VC 심사형님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심사형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업무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일로서 투자 심사역을 잡으로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직접 해서 본인이 투자심사 보고서를 만드시고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시겠지만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이 오로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사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 위원분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LP분들 이런 복합적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심사역 분들도 누군가를 설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설득하려고 하면 말로만 설득하면 안 되잖아요. 설득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갖춰야 되잖아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여러분들의 담당 심사역님들한테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투자심사 보고서를 만드시고 그 위원회에 상정하시고 하여튼 그런 회사 내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지원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 팩트들, 논리들을 만드는데 빠르게 대응을 잘 해주시고 충분하게 근거를 많이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투자심사역님이 일을 빠르게 잘해서 보고서도 잘 쓰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서 여러분들의 편이 돼서 그 모든 투자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사업 계획서들을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눈여겨보시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말로 하기도 하지만 문서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말로 잘 설득을 했어도 꼭 문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막상 생각보다 많은 창업가 분들이
사업 계획서나 IR 자료에 누락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정도라면 누락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항목이 목차를 딱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PPT 자료나 어떤 한글로 된 문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작게 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특정 항목은 요만큼 쓰고 어떤 특정 항목은 이만큼 쓰고 그 비율이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업의 준비가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나 한쪽으로 많이 몰려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들만 너무 한쪽으로만 많이 어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특히 지원사업 입장에서는 아니면 공공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심사표가 있고 골고루 조금 만족시키면서 약간은 점수가 좋은 곳들의 투자 유치, 지원사업 선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골고루 배점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심사위원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스타트업이 요축과 요축이 조금 조화롭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분수야. 한쪽에만 너무 진행되어 있어. 한쪽은 너무 약해. 물론 한쪽에 너무 강해서 그것들을 보고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약점이 너무 도드라지면은 그것도 투자 의사결정을 강력하게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투자 의사결정이 만장일치제인 그런 심의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끔 숨기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명확성과 일관성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IR 자료, 그리고 심지어 발표를 다 듣고 나서도 도통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통과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적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심사위원 그리고 심사역 분들이 천재가 아닙니다. 네, AI가 아닙니다. 네, 아무리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스마트하시고 주의 깊게 들어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기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것은 바로 스타트업 대표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눈높이를 어느 정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막 너무 그냥 엔지니어나 연구자들만 알 수 있는 용어를 너무 불친절하게 남발하시거나 쓰신다거나 하시면요. 그렇게 친절하거나 좋은 점수를, 좋은 인상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문서를 볼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쉬운 용어를 사용하신다든가 적합한 용어가 없다고 하면 주석을 꼭 달아주십시오.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초, 최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혹시 여기 테크에 너무나도 강화된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기술이 좋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술이 무엇인가 적용돼야 됩니다.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에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기술이 녹여져 있고 그 제품과 서비스가 그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종 소비자, 최종 고객이 살만한 것이든 아니면 나의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서 새롭게 뭔가 재가공 재포장해서 인수해서 어떤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 인수해서 가져가서 활용해서 뭔가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때 바로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다는 거. 단지 기술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들, 그 포인트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술성보다는 수익 모델이 있다.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녹여져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의 판매 전략입니다. 여기 지금 테크 스타트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기업의 연구원 아니면 정부 출연연의 연구원 출신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떤 일반 기업, 어떤 슈퍼 스타트업의 CTO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나 세일즈 쪽에는 조금은 관심이 덜 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디에 판매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면요, 리스트업이 됐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게 돼요. 리스트업이라는 거 하면요,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살 만한 곳들을 그런 어느 기업이고 거기에 담당자가 누구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분석되어 있거나 내가 만난 정도라든지 만났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요, 투자가 입장에서요, 야, 이 스타트업 정말로 준비가 된 곳이라고 한눈에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능하시면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만한 투자가들을 탐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2주 전에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서 드렸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린 정도를 넘어서서 고기를 사실상 잡아갖고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고기 잡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혹시 접촉을 하셔야 되거나 접촉을 해온 곳이 벤처캐피탈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벤처캐피탈 협회의 회원사 안내에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벤처캐피탈 맞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퍼런스 체크를 투자가가 스타트업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나에게 투자를 할 만한 곳들의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더 좋은 것은 모태펀드 출자 펀드 찾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URL 그리고 QR코드 넣어드렸는데요.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꼭 하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투자 생태계는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한 자펀드, 출자펀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리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출자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VC가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펀드를 가지고 있는 곳들을 찾아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요, 이런 창업조기 펀드, 엔젤 펀드, 여성 펀드, 청년 펀드, 지역 펀드, 4차 산업혁명 펀드, 디지털 콘텐츠 펀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기술사업화 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펀드도 있고요. 자, 요게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눌러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의 사업적 특성이 있잖아요. 사업 연수, 3년 차인지 7년 차인지, 그리고 나의 업종, 아이템, 그리고 지역, 그리고 개인적 특성, 연령, 성별, 지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펀드명을 보셨죠? 그러면 이 특성에 맞는 여기다 싶은 펀드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펀드를 찾아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세 조건이라 하면요, 이 4차 산업혁명 펀드 같은 거는 소개도 나와 있고요. 주목적 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목적 나의 비즈니스가, 그리고 나의 개인적 특성이 이 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체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물론 여기 비율이 있잖아요. 40%, 50% 주목적에 투자한다는 비율이 있고, 나머지는 주목적에 해당되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투자가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본다고 하면 그래도 주목적과 부합하거나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전혀 개연성이 없는 다른 곳에 투자할 확률은 사실상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적 여부를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결성일을 꼭 보십시오. 결성일과 존속기간을 보시고요. 0년차, 그리고 1년차, 2년차, 3년차.
솔직히 3년 차까지는 좀 어렵고요. 0년 차부터 0, 1, 2 이렇게 3년 이내에 펀드가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운영사가 어디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펀드의 존속 기간이 대부분 8년 내거든요. 여기 지금 캡처의 이미지처럼 7년도 있고 8년도 있고 뭐 좀 더 긴 것도 간혹 있지만 7년, 8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펀드가 운영되는 기간이 7년, 8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는 그 펀드가 결성된 첫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아주 간혹 그 다음 해까지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지 않은 펀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사를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그 운영사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한국모태펀드의 모태펀드 찾기 기능과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성장금융의 모펀드 조회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시면요, 여기 성장사다리 펀드부터 성장지원펀드, 뭐 이런 좋은 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규모 펀드들이 많은데요, 여기 지금 출자 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기관이 우리 창업 생태계의 투자 필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들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들이 운영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같은 경우는 뒷캠프, 프론트원 들어보셨을 거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IBK 창공 들어보셨을 거고요.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KDB 넥스트, 이런 넥스트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못 들어보셨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꼭 기억, 메모하셔서 그런 키워드로의 지원 사업이나 모집 사업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굉장히 좋은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디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창투사 같은 경우, 또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네, 벤처 투자 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조회가 되는데요, 실시간까지는 아닙니다. 네. 실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자, 요 말씀이죠. 그 VC가 있는데, VC가 뭐 100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300개가 400개 육박해 있고요. 이곳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이냐라는 것을 보면 히스토리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히스토리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전자공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굉장히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곳인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펀드를 쥐고 있는 투자사라는 곳을 찾아 나왔다면 그 투자사의 홈페이지나 구글이나 구글링이나 기사 검색을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해당 투자사의, 네, 보유 펀드가 무엇이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그 투자사의 투자 성향을 꼭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투자사의 주요한 심사위원님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님들이 오시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꼭 찾아가서 명함도 드리고 인사도 나누고 교류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있는데요, 더VC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아마 많이 활용하실 건데요,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필수 사이트고요. 이곳에 가면, 네, 펀드도 검색할 수도 있고요, 투자사도 검색할 수 있고요, 네,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들도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투자사들의 어떤 해마다 투자하고 있는 해마다 있잖아요. 투자 어떤 해 투자를 했고, 네, 이런 것들도 체크하실 수 있고요. 또 같이 공동 투자하는, 네, 공동 투자하는 곳들이 어디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가 투자 받고 싶어 하는 곳에 투자사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곳들의 홈페이지, 구글링 기사 등을 통해서 그곳들이 어떻게 사업을 개발했고 투자를 어디서 받았는지, 어떠한 단계로 진척했는지 꼭 그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자와 비즈니스 로드맵 그리고 전략을 도출하는데 정말로 좋은 벤치마킹 인사이트를 제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될 투자자들,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 제가 VC 엑셀러레이터 많이 말씀드렸을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 250개 정도의 등록된 엔젤 클럽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어디를 컨택해야 될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자, 꼭 여기를 컨택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 어떤 투자사를 찾는 법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찾아 나섰더니 이렇게 괜찮은 곳이 있었다. 이름은 AI 엔젤 클럽이고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적격 투자가를 의미하는 곳인데 여기 회장님이 최성훈 님인데 최성훈 님이 현직 치과 의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멤버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부분 의사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대기업 종사자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스타트업 유관 기관에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주력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전문직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전문성이 있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보는 눈도 있으시고요. 고소득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공개된 건수만 해도 42건 이상의 48억 이상의 투자 집행을 이미 하셨어요. 굉장히 그냥 엔젤 클럽도 아니고 슈퍼 엔젤 클럽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웬만한 VC도 하기 힘든 액식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메디픽셀이라는 곳을 여러분들께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후에 후속 투자 유치에 굉장히 초대형 투자 유치를 해서요. 아마도 추정컨대 네, 여기 AI 엔젤 클럽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엑시스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투자 수익을 짭짤함을 넘어서서 아주 거대한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전향적으로 다른 스타트업에 더 자주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클럽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확인되네요. 메디픽셀이 제가 요 확인 당시에 무려 투자 유치가 82억까지 됐어요.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메디픽셀은 어떤 점에 투자가들을 꽂히게 만들었을까? 네. 이 메디픽셀은 어떻게 보면 좀 메디컬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료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콘텐츠 스타트업이잖아요. 근데 의료냐 콘텐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메디픽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꽂히게 했냐 투자가들한테 확장 가능성 그리고 성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가 어떤 심혈관과 뇌혈관의 어떤 진단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수술 보조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테크가 있으시잖아요, 기술이. 이 기술이 어떠한 분야에도 적용되고 요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확장, 멀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대 가능합니다. 확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시장이 확장,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시해 주시면 아주 베스트인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가치평가 요거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네, 계속 넘어가시죠. 잠깐만요.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투자 유치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결혼도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도 좋은 투자가한테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밸류, 기업 가치에 너무 몰입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 가치가 나의 어떤 연봉과 같은 몸값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막 10억 밸류, 20억 밸류 요즘에 그렇게 받기보다는 막 처음부터 30억 밸류, 50억 밸류, 100억 밸류로 이렇게 받고 싶은 거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밸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받으시는 투자 금액이지 않습니까? 투자 유치 금액. 아무리 밸류가 높아도 몇 천만 원, 1억밖에 받지 못하면 아마도 그 투자 금액은 얼마 쓰이지 못하고 금방 없어질 겁니다. 이 밸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투자 그 금액에 맞는 투자 유치 금액을 산정하셔서 그 이상의 금액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투자를 유치를 받자마자
지원 사업에 또 다니셔야 되고 또 다른 IR에 계속 다니셔야 된다고 하면 사업에 집중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 금액에 더욱더 중요하실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기업 가치가 또 다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30억, 50억 밸류로 받으신다고 하면 꼭 좋은 거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요. 네, 다음 투자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다음 투자가들의 눈높이를 높여놓으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음 투자가들한테 갈 때는 더 그럴듯한 논리, 정말 객관적인 팩트, 그리고 성과 지표를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밸류로 처음부터 협상에 하시는 것을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유치, 클로징은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 사업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테크 사업가이고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지, 여러분들 지분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거기에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지으시고 본연의 연구개발, 본연의 사업 개발에 집중하셔서 사업 성장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이었습니다.